초 중요한 거 고려초는 고려태조왕건 때 지방세력 통제책 혹은 지방세력 견제책 긴 사심관제도 그렇다고 이건 중앙집권이 안 됐다는 소리야. 그리고 10세기 기초확립기 최승로의 심의 18조를 통한 그렇다고 그러면서 중앙정치에 있어서는 독자적 합의제 운영, 식목도감 도병마살 그리고 대간제도 운영 두 가지 그리고 지방행정 지방행정은 그 과정 네 가지 고려태조왕건은 지방자치 인정 성종 때 최초로 12군데만 지방관 파견 현종 때 지방제도의 완성 12세기 예종은 간무 파견 이렇다고 그리고 군사제도 지방군은 별 필요 없고 중앙군만 2군 6위 2군은 지금으로 청와대 지키는 거야 왕실호위 6위는 수도 서울과 국가 중요 시설물을 지키는데 얘네들은 중류층 하급지배층이다 국가로부터 군인전을 받는다 단 군인전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려면 직업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랬어. 그리고 과거제 4대 임금 광종 때 실시 좌주 문생제라는 고려사회가 문벌 기숙사회로 가는 길목을 열더라. 그래서 이게 고려에만이 나죠. 독특한 제도다. 이런 제도사. 그리고 이걸 배경으로 11세기. 11세기는 거란치비 결과. 고려 소묘의 세력균형 유지. 11세기 80년간 평화가 이걸 줄여서 삼국 정립이래. 정립이란 말은 한자에서 음식 그릇에 신설로라는 거 있지 왜? 신설로. 신설로가 다리가 4개가 아니고 이렇게 3개야. 받침이. 다리가 3개인데 안 자빠진다고. 그래서 다리 3개를 정이라고 그래. 정같이 서 있다 해서 정립이라는 한자가 생겼어. 정립이라는 말을 쓰려면 무조건 3일 때 쓰는 거예요. 4일 때는 정립이라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삼국 정립이지 4국 정립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삼국 정립이에요. 고려 송 요의 세력균형 유지. 그랬다가 12세기 고려 귀족 사회가 흔들려. 이자계매난, 그리고 묘청이난, 그리고 무신정변 이런데 이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 소리야. 자, 이게 이자계매난의 원인들이야. 여기 있는 게 이게 묘청이난의 원인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그리고 이게 무신정변의 원인. 이 세 개가 다 만나는 점이 이거 아니야. 그치?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자계매난의 원인이기도 하고, 무신정변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묘청이난의 원인이기도 한 이것. 12세기 사의 핵심은 왜 얘기해? 이자계매난, 묘청이난, 무신정변이 공통적인 원인. 고려 귀족 사회가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나태에 빠진 거야. 그걸 귀족 사회의 모순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표출. 모순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기사회의 특징이야. 중기사회란 내가 첫날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초기는 자주적 추적, 중기는 이대로가 좋아 변하는 것이 싫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야. 보수. 보수화예요. 보수화. 나태에 빠진 거지. 신라중기, 고려중기, 조선중기 다 보수화예요. 나태에 빠졌어. 그래서 썩었다 이 소리야. 나태에 빠졌다. 이게 공통적인 원인이야. 이자계매난의 원인도 보수화, 묘청이난도 보수화, 무신정변의 원인도 보수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썩어서 터졌다. 그런데 이래서 12세기 후반에 무신이 정치적인 변화에서 무신정변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서 초기에 중방, 중소문화성이라는 데가 있어. 무신정변 때도 있어. 근데 무식한 무신이 지 이름도 못 쓸 정도인데 중소문화성에 갈 일이 없지. 거기를 안 간단 말이야. 그 최고 권력기관이 중방이 된 거지. 그리고 신변 경호기관인 도방. 내가 남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으니까 남이 나를 죽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놈을 못 믿는 거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놈. 그놈한테 일을 시키고 그놈한테 경제, 외교 막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그 최고 권력기구가 된 게 도방이야. 신변 경호기관. 그러니까 이 도방 설치자가 전임자를 죽이고 누구? 경대성, 최충원 이런 거야. 그런데 이 권력기구에서 중요한 건
최충원, 뭐 정치적 권력기관 교정도감, 현재 국무총리실에 해당해. 가장 중요한 건 아들 최후가 설치한 뭐라고? 정방, 문무관리 인사처리기구, 정치하는 방, 정방. 예? 최후가 설치한 게 3개가 있다고 했어. 정방, 문신우대기구, 서방, 그리고 국군인 삼별초. 그렇다고. 그렇게 알아야 돼. 지금까지 얘기가 그거야. 자, 그러면서 13세기로 들어오는 거야. 다른 건 뭐 별 필요 없고, 이 12세기 후반에 거기 보시면 무신집권기 변화 있다고. 많은 난들이 일어나지. 예? 자,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어느 정도냐? 다시 삼국부운동이 일어날 정도야. 하단에 보시면 김삼이 호심, 16살짜리 삼위승이야. 김시성을 가진 예비스님, 승려출석부를 승적이라고 하는데 승려출석부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정식 스님은 아니야. 그걸 삼위승이라고 해. 지금도. 그래서 김시성을 가진 삼위승, 16살짜리. 얘가 주도하는 난이야. 그리고 40살인데 장가를 못 갔어. 효성이 직하대. 이름이 효심이야. 그래서 신라 부흥을 꿈꿔. 경주 부흥을. 그리고 이비 패자도 그렇고 고구려 부흥, 평양의 군인이야. 최강수가 일으키는 난이야. 고구려 부흥운동을 꿈꿔. 그리고 전라남도 담양 사람이야. 한 살 터울에 두 형제가 난을 일으켜. 연년생. 그래서 이 연년 형제야. 백제 부흥을 꿈꿔. 왜? 전라남도 담양이 전라도가 백제 땅이니까 이런 삼국 부흥운동까지 일어날 정도야. 하단을 참고해서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이 빈틈을 타고 이렇게 분열의 빈틈을 타고 병균이 침투해. 13세기 병균 침투, 몽골 침입이야. 오리지널 세계제국을 건국하는 몽골이안. 자, 거길 보시면 일단 써있는 거 대충 얘기하고 거기 13세기 초 희종 필요 없어. 이때 만주 북쪽 몽골 초원에서 11개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이 강력한 부족장이 등장해. 그게 유명한 한자로 철목진, 태무진이라는 인물이지. 후일, 칭기스칸이 되는 인물이지. 예. 1206년 몽골 통일이야. 그러니까 만주 북쪽이 부족들이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주 쪽으로 세력을 확장을 해. 그러니까 만주 쪽에 있던 거란족, 여진족 이런 세력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밀려서 일부가 고려 땅으로 도망을 온 거야.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 거기를 보시면. 그래서 고종 때 보면 그 세 번째 강동성 전투 이렇게 돼 있어. 공무원 책자들은 이게 다 강동의 역이라고 되는데 이건 선생님들이 노력을 안 해야 돼. 이게 일본놈 표현이야. 이 역이라는 게. 이게 전투란 뜻이에요. 전투. 강동성 전투. 평양외곽에. 지금 말하면 강동의 역. 임진왜란을 우리는 임진왜란을 그런데 일본놈은 일본 그 연호를 따서 문노고의 역, 분노고 게이자오 약구. 근데 일본 말로 이게 약구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래서 강동의 역 일제 때 일본놈이 쓴 표현이야. 이걸 지금까지 써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 일제 잔재가 아직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국사교과서는 청산 안 된 거 많아. 그래서 강동성 전투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10세기, 11세기가 거란이고 12세기가 여진이고 13세기가 몽골 아니야. 그치? 우리 민족사하고 연결을 하면. 그런데 이게 희한하잖아. 13세기인데 거란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거란족 갖고 시험을 내면 얘를 낼 가능성이 제일 높지. 예외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한국사는 고려 12세기가 여진족하고 관련이 있고 10세기, 11세기는 거란족하고 관련이 있잖아. 그런데 이건 13세기인데 거란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야. 왜? 그래서 13세기 누가? 거란이 쳐들어오는 거야. 거란이. 10여만 백성이. 그래서 고려가 뭐 보수하러 나태에 빠지니까 강동성 지역을 뺏어버린 거야. 뺏어서 자기 백성들이 은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한반도 땅에 일본 놈들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 내주체할 거 아니야. 고려가 힘이 딸려. 그래서 압록강 중류지방에 금나라 장군 포선만노라는 금나라 장군이 이 도망 나와갖고 만든 국가가 있었어. 동진국이라고. 그 동진국에서 후원을 받아. 8,000명의 병력을. 그리고 몽골한테 2만 명 병력을 후원을 받고. 그래서 강동성으로 10만의 거란족을 다 멸망을 시켜버린다고. 그게 강동성 전투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 13세기 초반에 강동성 전투. 그래서 몽골한테 형님 고맙습니다 해서 매년 세패 선물을 바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선물이 최근엔 잘 안 와. 그래서 몽골에서 선물 왜 안 오냐 하고 사신이 파견됐어.
1225년에. 이게 저구여라는 인물이야. 얘가 돌아가다가 압록강에서 죽는 사태가 벌어져.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데 몽골이 이걸 이용을 한 거야. 고려가 죽였다. 그래서 쳐들어와. 이게 6번에 걸친 13세기 몽골 침입 역사야. 이게 이 사신 저구여 살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 예. 자, 저구여 살해 사건을 배경으로 몽골이 1231년 1차 침입을 하고, 그러니까 1232년 1월 달에 강화도로 도망가. 최후 정권에서 강화 천도를 해. 그래 놓고 항전을, 몽골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지.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거기 강화 천도 하는 게 있지. 그래서 불교의 힘으로, 강화도에서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쳐보자 해서 대장경을 초판을 해. 아까 초도대장경 하는 대장경이 있었잖아. 근데 몽골 2차 침입 때 여기 홀랑 불타요. 그걸 노리고 쳐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불질러서 대장경이 불탄 게 아니라 대장경을 불태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몽골 놈들이 약어요. 왜 약냐? 그 나라 정신문화를 말살시키면 민족문화가 무너진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을 말살하면 머리를 없애버리면 몸뚱아리 있으라면 하나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약은 놈들이에요, 몽골 놈들이. 그러니까 세계를 독일 함부르크까지 공격을 해가니까 서양까지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땅 일부를 장악하고 막 이래. 독일 북부 핀란드 그쪽까지 올라가고, 이게 그냥 놔뒀으면 유럽 전역을 드셨을 건데.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역사 중에 오리지널 세계 제국은 몽골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래서 그 몽골이안들이 이 세력을 확장을 하는 시기야, 이때가. 그러면서 거기 강화도의 천도에서 최후 정권이 대모항쟁을 해. 그러면서 몽골 이 침입으로 불교의 힘으로 국민을 결집시켜가지고 몽골을 물리치자. 몽골에 대항하자. 항일처럼 그 상징으로 대장경을 조판하지. 실제 대장경 조판 지역은 강화도가 아니고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만들어. 경상남도 남해에서 만들어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옮기는 거지. 그랬다가 나중에 조선왕조가 들어서서 한양, 서울로 옮겼다가 서울에 도리사라는 사찰에 보관했다가 세조임금 때 경상도 합천, 해인사로 옮겨갖고 지금까지 온 거야. 예. 그 유명한 고려대장경. 예. 정식 용어가 고려대장경이에요. 2009년, 지금부터 한 12년 전쯤에 바꿨어, 용어를. 8만대장경 이러면 이건 옳은 말이 아니야. 왜? 대장경은 몽땅 8만 매야. 81,146매야. 초도대장경 그것도 81,146매야. 대장경 몽땅 다 8만 매야. 그럼 초도대장경도 8만 대장경이요. 일본에도 100만 대장경이라는 게 있거든. 그것도 8만 매고. 또 그 8만 대장경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역사계는 고려대장경이라고 불러. 8만 대장경을 합쳐내 있는 거를. 초도대장경은 몽골 2차 때 혼란땅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 그 대장경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자, 그게 고려대장경의 얘기야. 그리고 거기 원종 밑에 원종임금 때 1270년 개경환도, 개경으로 수도가 되돌아왔다. 강화도에서. 그러면서 원나라 간섭이 시작되었다. 단 열심히 40년간 항전한 결과로 고려의 국가의 권리, 주권과 고려의 전통적인 풍습은 그대로 인정을 받는다. 몽골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고 없앴어요. 그랬는데 고려의 풍습과 주권은 그대로 인정을 받았어. 예외적으로. 고려가 특이한 예외야. 이게 몽골은 공격하면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민족성을 없애버렸어.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야. 이게 고려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데, 이 원종이 고종의 아들이라는 사람인데, 원종 임금이 아버지 고종의 명령을 받고 원종이 몽골 황제를 만나러 가. 사신단을 이끌고 몽골 황제를, 원종이 세자 시절에 몽골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몽케카이라는 황제를 만나러 가는데 몽케카이라는 황제가 죽어버렸대야. 황제를 만나러 가는데 황제가 죽었다잖아. 그럼 갈 데가 없잖아. 그렇다면 다음 때 왕이 계승권자를 만나야겠다. 얘네들이 형제가 11명이야. 그 몽케의 아들이 11놈인데 조카도 있고, 그 중에 7번째 아부르칸이라는 애가 있어. 아부르칸이라는 애가 부족장들의 지시를 받고 황제로 등장을 해. 그런데 전방에 나가 있는 게 넷째 아들이 있어. 유명한 쿠빌라이라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저 7째를 만나러 가. 원종 사신단이 가다가 누굴 만나냐? 쿠빌라이 세력을 만나는 거야. 우리 7째 만나러 가는데 그럼 죽이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쿠빌라이는 부족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라 그러냐?
봐라, 고구려에서 사신이 나를 축하해 주러 왔다. 이게 쿠빌라이가 야근 놈이지. 왜?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를 물리친 민족이란 말이야. 그 고구려를 줄여서 고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나라 당나라를 물리친 고구려 애들이 나를 축하해 주러 왔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부족장들의 마음이 흔들려.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상당히 야근 사람이야. 똑똑하고 능력도 좋고, 이게 즉 징기스칸의 손자인데, 그래서 7제를 쳐요. 그리고 본인이 황제가 돼서 몽골국에서 나라를 이 세상 으뜸이다 해서 베이징으로 수도로 옮긴 다음에 원이라는 국가를 세워요. 이게 원세조 쿠빌라이라는 황제야. 그래서 너 덕분에 터닝 포인트, 민심이 나한테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원종하고 이 쿠빌라이가 약혼을 해. 원종의 자식하고 쿠빌라이 자식하고 원종의 아들하고 쿠빌라이 딸하고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 고려라는 나라는 토착, 고려의 전통 풍습을 폐지하지 않아도 됐다. 고려의 주권도 그대로 인정해주마. 그래서 이걸 고칠겠자, 고치지, 안에 불자. 뭐를? 토착 풍습을. 그래서 이걸 불개토풍이라고 그래. 내가 여기 써놨어. 듣기만 해. 불개토풍을 약속을 해.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옆에 가봐. 옆에 충렬왕 하는 사람 가봐. 충렬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13세기 후반, 그래서 14세기 초반 사람인데, 이게 원종의 아들이야. 그래서 원종의 아들하고 쿠빌라이 딸하고 혼인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세조 쿠빌라이 사위가 되는 사람이 충렬왕이라는 사람이야. 원나라한테 충성합니다 해서 충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그 부인이 이 원나라 황제국가의 딸이야. 제국 대장공주라는 여자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고려 원나라의 공주가 고려의 왕비가 되는 전통이 생겨요. 특히 저 쿠빌라이의 딸인 제국 대장공주가 500명 가까이 사람을 데리고 고려를 와요. 왜? 자기 전문 주방장, 자기 전문 안마사 이런 놈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검령구라고 하는데 얘들이 몽골의 풍습을 고려사에다가 퍼뜨려. 그걸 몽골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몽유지, 몽유. 몽골의 습관이 한국사에 퍼지는 거야. 한류 퍼지는 것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벼슬합치 장사치 않은 치차 쓰는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야. 애들에서. 그게 원래 몽골 풍습이야. 그게. 상감마마 수라를 드시옵소서. 수라라는 말. 그리고 샤브샤브. 이게 다 몽골풍이야.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연지곤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자, 그런 풍습이 생겨. 그게 충렬왕 때 얘기야. 그런데 거길 보시면 세 번째 세조구제 하는 게 있지. 세조구제에다 밑줄 쳐. 거기 불개투풍의 원칙을 전제로. 고려놈인데 아버지가 홍방원이라고 몽골에 가서 원나라 몽골에 가서 아부에서 몽골에 가서 역관이 된 놈이 있어.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놈이 있어. 그 아들 홍닭이라는 놈도 똑같아. 얘도 아버지에 이어서 원나라에서 이 내시가 됐어. 내시 환관이 됐어. 그래서 얘가 고려의 사신으로 와. 그러면서 고려 왕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고려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원나라 풍습을 따라라. 이렇게 협박을 해. 그랬더니 충렬왕이 열받은 거예요. 왜? 지 아버지 원종하고 자기 장인 세조하고 옛날 약속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홍닭이라는 놈이 와갖고 고려의 풍습을 없애고 원나라 풍습을 따라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본 거야. 사신을 보내서 아니 이 홍닭이라는 놈이 이런 요구를 한다. 옛날에 세조가 이미 죽었지만 세조가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변한 거 아니냐. 그 약속을 재확인합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원나라로부터 세조구제, 원세조가 옛날의 풍습을 약속해 주었다 해서 그걸 한자로 세조구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뭐요? 불개투풍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이 얘기야. 그게 세조구제라는 거야. 시중에 책자에 없는데 없어. 요즘은 요즘 선본책들은 있을 거야. 이게. 내가 몇 년 전, 이게 최근에 시험을 내요. 자꾸 이렇게 찾아서 내는 거야. 이게. 나도 자꾸 찾아서 도망가는 거고. 이게. 그래서 최근에 구급에도 이게 시험을 냈어.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시험을 냈어. 이게. 불개투풍 세조구제. 그러니까 불개투풍을 재확인한 걸 세조구제라고 그래. 원세조 쿠빌라이가 썼던 걸 재확인했다. 그 뜻이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그걸 구분하는 시험은 안 물어보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13세기 말 원나라한테 충성합니다는 이 사위인 충렬왕 때 얘기야. 그러면서 이 원나라가 세조 때부터 지방에다가 행성을 설치해. 지방관청을. 그래서 지방관청을 행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쪽을 정벌하는 지방관청에서 정동행성이래. 그러면서 충렬왕 때 유명한 두 차례 걸쳐서 일본 원정을 나가지. 근데 두 번 다 실패를 해. 태풍 불어서. 그러니까 일본 놈이 재수가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신이 불어준 태풍인데 해서 신풍, 일본말로 가미가제 이런다고. 그래서 자기 나라는 신국, 신의 나라인데 신이 지켜주는 나라다. 일본 놈이 지금도 그런다고. 신의 나라다 이런 주장을 해. 저 때 나온 말이야. 그러면 이 충렬왕이 개혁정치를 시도해. 그래서 거기 7번째 보시면 편민 18자라는 게 있어. 홍자번이라는 신앙 통해 편민,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한 18가지 개혁. 이런 개혁정치를 시도해. 요게 요 모습을 본 원나라가 못마땅한 거야. 또 어떻게 우리 원나라가 요구하는 정치를 버리고 개혁을 하느냐. 개혁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건 손본다는 얘기 아니야. 잘못된 건 손보면 나라가 발전한단 말이야. 그럼 원나라한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왕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충렬왕의 아들을 왕을 시키는 거야. 충렬왕은 세조의 사위지. 근데 충렬왕의 아들은 얘기가 달라. 왜? 이 사위는 이혼하면 남 아니야. 그렇잖아. 자기 딸하고 이혼하면 남이야. 제국대장공주하고 이혼하면 남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제국대장공주하고 충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애, 이게 나중에 충선왕이라는 왕인데 얘는 세조의 외손자야. 그러니까 50%는 피가 섞인 놈 아니야. 충렬왕은 피가 전혀 안 섞인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원나라에 가도 왕실의 사위 집안이니까 엄청나게 등급이 높아요. 왕실에 가도. 그래서 그 외손자 충선왕이라는 애를 1298년 2월 달에 고려 왕으로 책봉을 해요. 근데 얘는 들어오자마자 개혁을 하는 게 젊은 놈이야. 그거 못마땅한 거예요. 원나라 왕. 야, 일로 와봐. 그래서 원나라 수도 베이징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구를? 충렬왕을 다시 왕을 앉히는 거예요. 6개월 뒤에. 그래서 거기 연도를 보시면 충렬왕 1274년에서 1298년 1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1298년 8월 이렇게 다시 바뀌잖아. 예? 그 사연이 그런 거야. 응? 밑에 충선왕 봐도 똑같아. 왕을 2번씩 하는 거야. 이래서 그런 사연이 그거야. 관련된 게 나중에 보면 있어. 자, 그러면서 이 충렬왕 때 이 안양이라는 권문 세조계가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유명한 성리학을 갖고 들어오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 그건 그때 해당 사항이 나오면 다시 설명할게. 자, 이게 13세기, 여기까지가 13세기 역사인데 13세기는 별로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야. 몽골한테 얻어 터지고 침략당하고 이런 역사야. 그래서 시험을 낼 거리는 사실이 없어요. 낸다면 하고 내가 정리를 해놨어. 96페이지 하단에. 거기 칸박스 안에. 한 3개 정도만 알면 돼. 첫째, 일단 안에 있는 거 설명부터 하고 원에 의한 변화 이렇게 돼 있어. 원나라는 황제국가니까 너희 고려라는 나라는 외왕내제, 황제라고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조자나 종자 쓰는 거야. 세종, 세조 이러는 거 있잖아. 그걸 한 단계 떨어뜨리래. 왕이라고 써라. 그리고 부르는 명칭도 폐하에서 한 단계 떨어진 전하라고 그러랴. 황제 폐하 이런단 말이야. 폐하라고 부르지 말고 전하라고 해라. 그리고 TV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나오는 황제는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짐은 이런단 말이야. 이게 황제가 쓰는 용어예요. 그게 원래. 그런데 왕은 뭐라고 그러냐? 고는 이러는 거야. 한 단계 떨어지죠. 고는. 내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천성장가? 중국 그 시리즈 뭐 있더라고. 거기에 이 태자 나오는 태자. 황제 아들. 그 황제 아들이 항상 말할 때부터 고는 그래. 그러니까 황제는 짐은 이런 말 쓰는 거고 이 황제의 아들 왕이나 태자는 고는 이런 말 다 한 단계씩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황제의 아들은 태자라고 지칭을 하고 왕의 아들은 세자라고 지칭을 하고 그러니까 조선은 태자라고 안 한단 말이야. 세자 이러지. 고려는 태자라고 하고 그런다고. 호칭을 한 단계씩 떨어뜨려. 관청도 한 단계씩 떨어뜨려. 황제가 있는 나라는 관청에 뭐가 있다고? 성 이랬지. 그 밑에 부, 그 밑에 사 이랬잖아. 이걸 떨어뜨리는 거야. 그 이성 육부제 아니야? 이성을 합쳐갖고 일부가 된 거야. 첨의부라고 그래서. 육부가 교통정리해서 4개가 된 거야. 사에서 뭐 이성 육부제가 일부 사사제로 바뀌었어. 요건 알아야 돼. 첨의부.
중소문화성하고 상소성이 합쳐서 첨의부가 됐어. 거기 해놨어. 장을 첨의 중천이라고 그러는데 첨의부를 좀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야. 영토축소. 영토축소. 영 그냥 이렇게 외워. 쌍동탕. 이렇게 외워. 영토가 축소되는데 쌍동탕의 순서로. 쌍화탕이 아니고 쌍동탕. 무슨 소리냐? 고려의 이 최타이라는 놈인데 함경도에 있던 놈들이 연합을 해서 일부가 원나라한테 고려 땅을 바쳐요. 그래서 함경도 땅이 원나라 땅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함경도 땅을 관리하는 관청을 세웠어. 그 관청을 쌍성총관부라고 불러. 그러니까 함경도가 넘어갔다 이렇게. 함경도가 원나라 땅이 됐어. 직송령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평안도에 사는 놈이 또 평안도 땅을 바쳐요. 그래서 평양에다가 동령부라는 걸 원나라가 세웠어. 평안도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원나라 땅으로. 그러니까 양계 지역이 다 넘어가 버린 거지. 원나라 땅으로. 그래서 뭐 함경도가 넘어갔고 평안도가 넘어갔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원정을 나가기 위해서 전라도 소속인 탐나 즉 제주에다가 원나라가 관청을 세워 동남아시아로 세계제국을 꿈꾸니까 그래서 순서가 쌍동탕 이렇게 기억해. 탐이지만 쌍동탕 이래. 이게 영토축소예요. 영토축소. 그러니까 영토축소만 기억하면 돼. 이게 충렬왕이 원나라 세조의 사위가 된 걸 기념으로 해서 동령부하고 탐나총관부는 반환 돌려줘요. 돌려주고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는 무력으로 되찾고 이건 회복 순서인데 이거 다 기억하려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돼. 쌍동탕만. 반환은 이렇게 한 칸씩 뒤로 가면 되니까 쌍동탕, 영토축소, 쌍동탕의 순서. 자, 그 원에 의한 변화에서 첫째 할 것이 쌍동탕이에요. 쌍동탕. 자, 그리고 일본 원정을 위해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임시관청에서 정도행성 이런다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 자, 그리고 내정관섭. 심양왕제도. 심양왕이 고려 예비왕이요. 뭐 고려왕을 협박하는 용도. 아까 충렬왕이 개혁정치하니까 그 아들을 심양왕으로 삼았다가 아들을 왕으로 앉혀버리는 거야. 그게 충선왕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 충렬왕을 심양왕으로 앉힌 거야. 예비왕으로. 그랬다가 아들 충선왕이 개혁정치를 하니까 7개월 만에 충선왕은 베이징으로 불러들여버리고 아버지 충렬왕을 다시 왕으로 앉힌 거야. 이러는 거야. 그걸 심양왕제도라고 불러. 그걸. 자, 그리고 고려 왕족이나 귀족 자제들을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 불러들여서 원나라식 교육을 시켜. 그걸 한자로 동로와 몽골 말로 뜰르게라고 그래. 그래서 귀족 자제 중에 7년간 원나라 베이징에서 공부했는데 원나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한 학문이 있더란 말이야. 그 학문을 공부해서 고려 와서 퍼뜨리는 놈이 있어. 걔가 안양이야. 그 퍼뜨린 학문이 성리학이라는 거고. 이게 권문세죽집 차제야. 안양이라는 애가. 자, 그러면서 뭐 정동현성 이문수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자, 그 외워야 할 게 하나 있어. 순마수. 밑에 반원 원나라에 대드는 애들을 색출하는 정보조직이야. 지금부터 하면 국정원 비슷한 거야. 이거 왜 알아야 되냐? 순마수를 밖으로 빼. 조선이 돼. 순마수 제도를 조선이 갖다 써요. 순마수 관청 제도를 조선이 갖다 써. 그게 뭐냐? 조선의 의금부라는 거야. 조선 딴딴 의금부. 순마수 제도를 모방한 게 조선의 의금부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순마수 제도를 모방한 게 조선의 의금부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뭐 인적 물적 수탈, 인적 사람, 특히 공여유고 뭐 이거. 고려는 고려 여자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16세에서 18세야. 남자는 18세에서 20세고. 그런데 결혼하면 안 데려갔어요. 공여로. 그러니까 16세 결혼 연령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13세 내외로. 그러니까 13살, 14살이면 결혼하기 시작해. 두세 살에 앞당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13살, 14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야.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결혼하는 거야. 서양 애들은 일찍 결혼하지. 미국 애들도 일찍 결혼해. 한 20살 넘으면 결혼해. 22살, 3살, 25살, 6살이면 상당히 늦게 하는 편이야. 우리나라는 거의 30 막 이렇게 하잖아. 취직이 안 돼서 뭐 그러는데 취직이 안 돼서만 아니고
집단주의는 집단이 모여 살면 좀 문제가 있어. 왜? 주로 여성 노동력을 옛날부터 이용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꼴, 나도 우리 딸 지금 거의 20몇 살인데 오늘 시험 보러 갔는데 부산에. 하여튼 나도 걔 결혼하는 거 별로 달갑지 않아. 말은 내가 안 했는데 한 번도 아유 결혼해서 뭐 고생하는 거 안타까워 속으로 말 그랬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요. 그게 옛날 농경문화 집단주의 농경문화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해서 집단이 모여 살아. 집단이 모여 살면 희생양이 생긴다고. 그 희생양이 되게 농경사회는 여성이야. 여성이 집 지켜라 내고 자기는 밖에 싸돌아다니고 이러잖아. 그렇게 여성 희생을 배경으로 하는 거야. 그게 농경문화는 그 여성 희생이 강해요. 그 유럽 사회도 그런 게 있어. 이태리 북쪽 그런 데는 여성 희생을 많이 요구하는 사회가 있어요. 그게 농경문화가 그냥 특질 중에 하나야. 그게 이제 한반도보다는 일본이 좀 심하죠. 한국보다는 일본이 여성 희생이 좀 심해요. 지금도 심하다니까? 우리 친구가 일본 여자가 부인 사람이 있는데 집에 가면 지금도 부인 딱 무릎 꿇어 문 앞에서 그럼 남자가 이렇게 발을 올리면 양발 벗겨줘. 이게 상식화됐다니까? 예?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한국 여자 그렇게 봐라. 맞아, 좋지. 그치? 야, 양발 이래봐. 귀차되게 맞아. 그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성지위가 일제 때 그렇게 한 30년간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어. 계속 떨어졌는데 일제 때 심하게 떨어졌어. 조선보다. 그랬다가 이게 해방 이후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80년대 후반에 올라왔어. 80년대 후반에. 이게 여성지위가 좀 특이해,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심하죠. 여성 비하의식. 여하튼 뭐 그런 사연이 있어. 이렇게. 자, 그 밑에 그래서 일찍 결혼, 조혼. 이게 조선조의 일반 상식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조는 14세에서 16세가 결혼 정년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2살이 앞당겨진 거지. 그러니까 춘향이가 16세가 되니까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팔청 춘향을 합니다. 이팔에 16 아니야. 그러니까 16세 넘어가면 17세부터는 노처녀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조선사에서. 조혼 풍습이 조선까지 유지되는 현상이야. 일찍 결혼 풍습이. 그리고 물적 수탈. 물적 수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인삼, 도자기, 그리고 이 매야, 매응자, 응방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작이 관념상 상상의 동물인 순놈봉, 암놈왕에서 봉왕이라는 거야. 미국은 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독수리, 일본은 원숭이, 프랑스는 수탉, 수탉 토테미뜸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원나라는 뭐냐? 매요. 매인데 매 중에서도 평안도 송악의 깊은 골짜기에 사는 송골매라는 매야. 그게 승질이 더러워, 송골매가. 그래서 청년, 사람을 따지면 청년 정도 되는 때인데 거기서 8개월에서 한 12개월 그 정도야. 태어나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면 털갈이를 해. 털갈이를 때가 성질이 더러워. 그러니까 사냥을 그때 가장 잘해요. 그게. 그래서 송악의 깊은 골짜기 매다해서 송골매 이런다고. 그래서 얘가 털갈이를 하니까 새에 살이 보여. 그래서 살이 보여. 그게. 그래서 이걸 보라매라고 그래. 털이 빠지니까 보라색 빛이 보인다고 해서 그 보라매 이런다고. 공군 폭격단으로 보라매 이러잖아, 공군들을. 그래서 산에 산다고 산찐이 이런다고. 그리고 한자로 발해 동쪽에 푸른색 매에서 해동청.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이게. 원나라. 지금도 몽골이 국조가 매예요. 송골매예요, 지금도. 그래서 시침이란 말도 나오고 뭐 그런단 말이야. 그게 물적수살의 대표적인 예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몽골풍. 자, 원에 의한 변화. 3가지를 알아야 돼. 첫째, 좀 질은 떨어지지만 이성육부가 뭐로? 일부사사로. 그 일부가 뭐라고? 첨의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토축소. 쌍동탕. 이거. 쌍동탕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 원나라의 정보조직인 뭐 순마소를 조선이 관청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나온 관청이 뭐라고? 의금부. TV에 사약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금부도사라고 해서 의금부 애들 아니야. 그 3가지. 그 13세기에서 시험을 내면 그거야. 13세기에서 시험을 내면 제일 위에 있는 건 마산. 지금 창원 마산의 몽고정이라는 우물이야. 몽고관장하는. 경상도의 대표적인 향토 회사가 그 몽고식품이라는데 지금도 있어. 경상도 몽고식품이라는데 충청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충청도 대표적인 향토 식품기업이 어디냐? 삼원식품. 태양초고추장. 태양초고추장. 그게 충청도의 가장 대표적인 식품기업이야. 경상도는 이 유명한 몽고간장 나오는 그 몽고식품이라고. 웬만한 대한민국 간장이 거의 몽고식품거 아니야. 집에 가서 봐봐. 거의 그거 써. 요 우물이야, 그게. 간장 만드는 우물.
그래서 몽구정이라고 지금도 마산가면 있어요. 여원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위해서 판 우물이야, 저게.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다. 예. 자, 그게 13세기 역사야. 13세기 이렇다. 13세기는 사실 별 시험 낼 거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낸다면 저런 정도다. 이 얘기야. 잠깐 쉬었다가 14세기. 일단 요걸 하기 전에 고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종이야. 중앙집권하고 관련해서 성종. 그 다음에 시험을 내면 내가 전에 얘기한 14세기 공민왕이에요. 중흥군주기 때문에. 중의군주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내란다면 광종이야. 4대 임금. 10세기. 네 번째 시험을 내란다면 14세기 초반에 아직 얘기를 안 한 충선왕이야. 그러니까 고려 정치에서 네 군주를 알아야 되는데 10세기에 2명. 광종과 성종. 가장 중요한 건 성종이야. 그리고 14세기 2명. 이래. 누구? 14세기 초 충선왕하고 14세기 중후반은 공민왕하고. 이렇다고. 그렇게 그 네 명이 포인트야. 그 네 명이. 다섯 번째 알아라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한 12세기 누구라고 그랬어? 예종. 간무 파견하고 그러는 예종. 그 사람. 그런 정도야. 그 왕들을 다 알 필요 없고 잠깐 쉬었다가 14세기 할게.